첫 해였죠. 97년 12월에 일본에서 나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포켓몬 쇼크 사건. 이 포켓몬스터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지금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제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많이 보는 저녁 시간대 네. 방송 일본에서도 당시 됐었는데 네. 그 이제 화면이 빨간색, 파란색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교차 화면으로 깜빡이었는데 그것을 본 아이들이 몇백 명이 집단 쇼크로 병원에 실려간 사태가 있었다. 네. 그거를 직접 취재해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네, 네. 예, 그때 기억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 보도가 그렇게 관심을 끈 줄은 몰랐어요. 예. 매일 저녁 6시 반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 1편이죠. 말하자면 포켓몬스터, 그러니까 포켓 속에 들어있는 몬스터, 괴물 뭐 이런 것들을 길을 들여가면서 서로 그 괴물들을 싸우게 해서 뭘 이렇게 배지를 얻고 예. 하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실려갔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면에 이 변화가 1초에 몇 번 이상씩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저희가 그 사이키라고 해서 그렇죠. 깜빡임이 맞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많이 예. 되는. 예. 빨간색, 파란색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화면 바뀜이 일어나 가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 한 1,000명 정도 실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명을 끄고 불을 끄고 텔레비전 앞에서 가까이 본 아이들이 더 훨씬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기네스북 거기에도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쇼크를 일으킨 뭐 애니메이션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포털에는 그 박광원 의원님의 기자 시절에 이 기사가 레전드처럼 네. 거의 단독 보도처럼 지금도 남아 있어서 찾아보시면은 직접 이제 하신 그 장면을 보지는 못하지만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박광원 의원 모시고 방송인이라는 키워드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도국장을 맡고 계시던 2008년에 보직을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혹시 뭐 그거는 미디어법 반대 이런 부분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2008년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네. 2008년 9월에 제가 보도국장을 네. 맡았고 2009년 이제 3월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사실상 아마 MBC 역사상 최단명 보도국장일 그러네요. 겁니다. 6개월 했으니까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옛날에 돌아가신 JP가 자기의 정치적 상황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시는 대로 미디어법이 MB 정권 초기에 이제 입법을 하려고 했죠. 지금은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종편 방송들이 생겨 있는 거고요. 예. 근데 MBC는 회사 차원에서 그때 당시 그 미디어법이 미디어 생태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교란하고 방송 시장의 어떤 이 과잉 경쟁을 유발해서 미디어의 발전에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 하는 4차원의 입장을 정했고 전반적으로 그 보도 자체를 제가 보도국장이니까 이제 총괄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해가 바뀌고 2009년 2월에 그 정 총리께서 당 대표였을 겁니다. 야당 대표. 예. 그래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하고 했는데 예.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됐죠. 네. 그러고 나니까 MBC의 4차원에서 그걸 반대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의 어쨌든 정책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예. 네.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물러나는 게 맞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비하인드,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 했고 그 의사가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이렇게 말로 하니까 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만 결코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보도국장이 됐을 때 신경민 앵커가 뉴스데스크 앵커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도국장이 되는 날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거의 매일 신경민 앵커를 자르라는 그런 압박을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어요. 다양한 압박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 신경민 앵커는 어쨌든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색깔 있는 코멘트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정권에는 다소 부담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 방송사로서 또 앵커로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퇴출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다.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압박의 강도가 하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정말로 이 어려움을 신경민 앵커한테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보도국장 방이 5층이고 신경민 앵커 방이 6층에 있었는데 네. 뉴스데스크가 끝나길 기다려서 6층에 제가 갔더니 후배들이 3명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수대가. 그래서 제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때 말을 꺼낸다는 건 지금 이 정도의 압박이 있다 하고 서로 간에 이 고충을 좀 이제 서로 공유하고 호소하는 그런 이제 차원이었는데 나중에 신경민은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박 국장이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 그 무렵에 저를 지켜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퇴직을 하신 선배 2분이 계세요. 예. 한 분이 전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박 국장 요즘 힘들 줄 알아.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예. 그런데 판단을 할 때 기준을 아주 명료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같이 오래 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같이 오래 살 사람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 예. 그 얘기는 정권은 유한하고 MBC 후배들은 앞으로 수십 년 같이 살 건데 예. MBC 후배들 편에 서라.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